컷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송원석 삼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는 방해를 많이 했어요. 송원석 의원에게 뭐 여러 가지 언론 입장에서 공격할 만한 딱지들 많이 붙이고 TK 출신이라는 게 마치 원내대표 하면 안 될 것처럼 공격을 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부산의 이현승 의원이 출마하면서 16표를 가져갔지만 이 직전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 대 김태호의 대결이었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70표 넘게 받았고요. 김태호 의원이 34표 정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친한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성원 의원이 30표를 받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친한계 간판을 쓰고 나오면 표 주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늘어났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게 한동훈에 대한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의 냉혹한 민심이 확인됐고요. 네. 사실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김성원 의원은 인간성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한 게 아니었으면 저는 표가 더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김태호 의원이나 이번에 김성원 의원이나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이 의원 개개인의 뭐 인간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이전에 정치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표도 지난번보다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송원석 의원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크게 무리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수 지형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본인이 막 과욕을 부리거나 무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지지자들 당원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당을 원내로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당대회를 좀 빠르게 개최하겠다는 것 그리고 당내 여러 갈등을 일으켰던 뭐 이 자꾸 언론에서는 개혁안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그게 자꾸 과거사에 있어서 뭐 특정 세력에게만 불리한 부분을 막 집요하게 파고 그 당무감사를 주도하는 유일준이라는 인간 제가 지금 공격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거 한동훈 옆에 찰싹 붙어서 비례대표 공천 말아먹은 장본인 아닙니까? 지난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이었어요, 유일준이. 네. 그리고 한동훈이 임명한 위원장 중에 유일하게 안 물러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막으려고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유일준한테 뭔가를 맡긴다는 게 사실은 개파 갈등에 불 붙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이 선을 두고 거리를 지금 두고 선긋기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그래. 부족하지만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내부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결과 같습니다. 아니 뭐 딱 봐도 송원석이 뭐 당선되겠던데 그 뭐 이현성이는 왜 튀어나와 가지고서 그또 칭피나 당했는지 몰라. 그 이현성의 4선인가 그렇죠? 4선입니다. 네. 4선이 3선 둘이한테도 밀리고 아이고 참. 그 판단들을 그렇게 못하면 모르겠어. 자, 송원석이가 어쨌든 전대 조기 전대 지금 저 김용태인가 한동훈인가 뭐 이것들은 뭐 저 9월까지 어떻게든 좀 늦춰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송원석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선출된 원내대표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송원석이의 첫 마디는 조기 전대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전대를 하겠다. 그리고 쇄신을 그 새 지도부가 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이거 저 지지율 이거 10%대로 곧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뭐 10% 후반대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 그냥 장염인데요 하고 장염약 처방해주면 환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왜 졌는지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왜 21%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명확한 저 나름의 진단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분열 때문에 진 겁니다. 보수는 분열해서 지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한다라는 게 지금 정치권의 공식 같아요. 옛날에는 반대였지만. 네네. 지난 총선 왜 졌습니까? 한동훈이 사사건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던가 민주당도 차마 공격 못하던 영부인 관련된 의혹들을
김경률과 한동훈이 키우면서 당정 갈등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하다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외면해서 졌잖아요. 이번 대선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말 눈물겨운 분투와 막판에 미담들이 쏟아지는 이 역전극까지 가는 드라마가 있었지만 당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새우깡 먹다 튀어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막 언론 헤드라인으로 한동훈이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대선 졌는데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우기만 해도 점수 딸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당내에서 이게 개혁이다 아니다 저거다 이렇다 저렇다 막 그 싸우는 꼴에 지지자들이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지긋지긋하다라고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 총선 대선 지금까지 나오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러면 진단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네. 그 한동훈 쓰레기들이 계속 그 당권 투쟁할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종식시키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다음 지선 총선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을 보면요. 우리가 이재명 욕하지만 욕하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되거든요. 뭘 배워야 되냐. 1극 체제라고 그렇게 언론이 욕했지만 결국 그 1극 체제 결국 선거 때는 잡소리 안 나오고 군소리 안 나오고 하나로 딱 뭉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방방송이 많아요. 너무 잡소리가 많고 너무 다 잘났고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고요. 신임 원내대표도 그렇고 새로 뽑힐 당대표도 그렇고 당을 하나로 정리해서 제발 기강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거지. 뭔가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 도봉에서 막 당 뭐 보수도 떼자 막 이러잖아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 한동훈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 안 들어줘서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새 원내대표의 이름이 그 송언입니다. 어머니 할 때 어에다가 니은 송언석입니다. 네. 은석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이러면은 언자가 잘 안 들어가는데 송언석입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네, 합니다. 어제. 네. 예. 저는 그 속보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착잡했는데요. 네. 좌파들이 그 입원 소식 가지고도 또 비아냥거리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도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도 몸이 안 좋은 걸로 기사도 여러 번 나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따금 관저에 들어가서 뵐 때도 이게 괜찮으신가 걱정될 정도로 야위고 뭐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나 호불호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뿐만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성공한 문화 사업가를 줄리라고 하면서 술집 여성 취급했던 정치인들이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국회의원 해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라는 걸 보면 이건 그냥 김건희 여사와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친 적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탈탈 털겠다는 정치 보복 특검이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동안 자기들이 당할 때는 펄펄 뛰면서 반대했던 별건 수사를 아예 법으로 다 허용해 준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특검하다가 드러나는 비리나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건 그냥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박사님. 나중에 재판 가면요. 특검에서 유죄 나온 케이스가 몇 개 안 돼요. 드루킹 특검 같은 케이스가 몇 개 안 되고 대다수의 정치 특검은 빈손으로 끝나요.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독 기사 흘리고 뭐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 뭐 소환 조사 이런 걸로 망신 주기 하면 웬만한 사람 피 말라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가 그 줄리 논란이 있었던 대선 이전부터 한 여성에게 너무 지나친 인격 살인을 가해왔던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이 국면에서 뭐 김건희 여사 안 됐다 너무한 거 아니냐 말하면 언론이 또 저를 너 아직도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뭐 못 버리고 막 하면서 막 공격할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데도 이게 이제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한 여성과 한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잔인무도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 이번 소식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제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7번째 법정 출석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뭐 특검 관련 질문을 하던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특검 질문하는지 내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건 기자들의 질문을 다 무시하다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저 지지자들이 좀 보이게 좀 네. 비켜달라.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렇게 좀 모였었거든요. 그 여전한 어떤 국민과 지지자들의 사랑과 응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 부분이 가장 소중한 거겠죠. 네. 지금 기자들이 뭐라고 물은들 거기에 어떻게 대답한들 언론 지형과 언론 환경이 그냥 안녕하세요만 해도 아니 어떻게 안녕하세요를 할 수가 있냐. 지금 탄핵되고 재판받으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지금의 언론 환경이에요. 보니까. 어딜 나가신 것도 아니고 그 같은 아파트 단지의 그 상가 그게 이제 서초동 사저에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사진 찍혔다고 아니 무슨 가택연금 당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가에 내려와서 모습 보일 수 있냐라고 욕하는 게 지금의 언론 환경이고 기사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 당분간은 어떤 메시지도 안 내시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도 다른 정치적 메시지나 사법적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지지자들 응원해주러 오신 분들 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내 얼굴을 보러 오셨으니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서 참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도해 보니까 뭐 특검 관련해서도 뭐 측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뭐 더 나올 게 있겠냐 그렇게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보통 예. 이렇게 재판을 안 받고 있을 때 도저히 뭐 누군가를 재판을 회부하기 힘들 때 보통 힘 없는 야당이 여당에게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특검이라도 받아달라 이렇게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 다 잡고 의석수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사법부 굴복시키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이 특검을 3개나 동시에 띄운다. 초거대 규모로. 이거는 그냥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망신주기하고 나중에 결국 뭐 확인도 안 될 단독 보도나 이런 것들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재미 보겠다는 거예요. 정치 그래. 보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특검이 굉장히 많은 독소 조항들과 위헌적 조항들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그 별건 수사 말씀도 하셨지만 또 수사 브리핑도 아예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특검 안에 적시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재판에서 유죄 무죄 인정받기 전에 예. 특검이 판단했을 때 이거 유죄의 정황이다 싶은 것들 그냥 인민재판 하겠다는 그냥 거예요. 아무거나 다 언론에다 기사거리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아마 지방선거까지도 길게 끌고 가서 기간을 연장해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처음에는 돈 풀어서 재미를 좀 보려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조선모사에 잘 안 속게 되고 김민석 같은 인사 참사가 계속 누적되면 저는 1년 안에 지방선거 때 이재명 위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특검을 연장해서 결국 정치 보복성 기사,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로 지선을 끌고 가겠다는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저 문재인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문재인 때도 우파 괴멸시키겠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으로 거의 3년 이상을 끌고 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하고 여론재판하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요 최고위원 할 때 벌써 2년 전이죠. 잘 모르고 그때 지금은 제가 제 개인 유튜브를 안 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19만 원 받았어요.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셔서 그거를 경향신문이 단독 기사 쓰더니 정치자금법으로 누가 저를 고소하더라고요. 무혐의 받았거든요. 네.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 정치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선관위랑 주고받아서 슈퍼챗 기능도 막았고 액수가 총 19만 원입니다. 그런데 무혐의 나오는데 1년 6개월 걸렸는데 무혐의 받았다는 기사는 기사 한 줄도 언론에 안 써주는데요. 제가 알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혹 입건 이 기사는요 19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기들이 쓰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다 빼요. 그러면 그 기사가 막 몇십 개가 나오니까 그렇지. 지인들이 전화가 오는데 다 제가 수천만 원 수억 받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입건 뭐 형사 송치 막 이런 것만 뜨니까
이렇게 사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도 견디기 힘든 모욕인데 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세계 특검에서 1년 내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마 하려고 이 정치 보복 특검 하는 겁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그런 여론몰이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고 또 뭐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저희들 같은 자유파 유튜버가 어쨌든 팩트 체크 계속하면서 그 진짜 중요합니다. 싸움을 할 거니까 네. 예전과는 좀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까도비 김민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총리 시켜준다고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했는지. 아니 이재명이 그것도 다 알고 지킨 것 같아. 이거 이재명의 뭐 김민석 제거 작전, 뭐 김민석 토사 구팽 작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네, 이게 문재인 때 사실은 문재인과 경쟁했던 경쟁자들이 하나 둘 다 성범죄로 날아갔잖아요. 이재명 때는 뭔가 이 2인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돈 문제, 부정부패 문제로 날아가는 건 아닌가. 그 서막이 이제 오강수고 김민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 스폰서라고 하는 강모 씨도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일단은 신청이 그렇죠. 되었거든요. 그 사람 안 나오면 청문은 아무 의미가 아니지. 없죠. 그리고 정말 저는 김민석 총리한테 재테크를 배우고 싶은 게 국회의원 5년 하면서 5억을 받았는데 세비로 5억 정도 받잖아요. 5억 5년 조금 하면. 넘게 받지. 네. 근데 재산은 8억이 넘게 늘었어요. 그러면은 생활비를 1원도 안 쓰고 이 재테크에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는 건데 그 방식과 비결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6억이 넘는 추징금을 일단 다 갚았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2억이나 했고요. 제가 이건 참 목사님 아들로서 감사를 표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뭔 돈이 어디서 나는지. 그러니까 좌파들은 참 신기한 게 신고하는 재산은 보면 다 1억 2억이거든요. 그런데 다 아들내미 딸내미 학비 몇 천만 원씩 하는 한국의 국제학교 보내고 미국에 뭐 디자인 스쿨 보내고 임종석 딸 같은 경우는 온갖 명품 도배하고 있고 이인영 아들은 스위스 유학 가고 그 물가 비싼 콜라 한 캔에 4,000원 5,000원 하는 스위스 유학 가고요. 김민석 아들은 코넬대라고 하던가요. 1년에 학비만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체류비 포함하면 1억 훌쩍 넘는다고 해요. 그걸 또 이혼한 전처가 전액 내준다는 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 있고. 아니 저는 그냥 너무 신기해요. 이 좌파들의 경제관이 어디서 이렇게 막 돈이 끝없이 나오는 건가. 이 저수지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이재명의 대장동 저수지는 아니 그게 왜 문제냐. 우리도 다 저수지 있는데. 그렇지. 저수지 한두 개씩 다 있잖아. 야 저수지 없는 사람 어딨어. 너네는 없어? 근데 진짜 저 같은 사람이나 뭐 보수 정치인들은 와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돈 벌고 돈 쓰는 거 갖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당당하게 돈 많이 쓰라는 건데. 와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걸려도 너무 떳떳하고 뭐 당이 요구해서 받았다. 나는 돈 들어오는 줄도 몰랐다. 근데 말이 됩니까? 그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김민석이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하냐 물어봤다는 것까지도 SK 불법 자금에 다 녹아 있거든요. 판결문을 보면. 근데 무슨 배짱으로 총리를 하겠다고 나왔는지 신기하고 이 정도면 진짜 이재명이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지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민석이 나름의 계산은 또 있겠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재명이보단 내가 그래도 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겠지. 대장동 저수지에 비하면 나는 그냥 물웅덩이 수준인데 뭐 대장동도 봐주고 대통령 됐는데 이 물웅덩이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나머지 집단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재명보다만 부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송영길이한테 뭐 몇백만 원씩 돈봉투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그 검찰 수사 중인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이건 일도 아니야. 아니 그 뭐 아무것도 아니야. 300만 원 봉투 때문에 나를 수사한다고? 이거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화영 사면 이야기 벌써 나오잖아요. 이화영이 대북 송금한 것뿐만 아니라 쌍방으로부터 법인차 뭐 직원 대신 등록시키고 해서 한 2, 3억대 뇌물성 자금 등을 수수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이화영 되게 청렴하네. 쌍방울에 2, 3억밖에 안 받았어? 어허. 20억, 30억도 아니고. 그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었네. 이게 민주당 내의 정서예요. 어허. 민주당 내의 정서. 그러니까 벌써 사면의 주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거의 협박 수준으로 사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딜이 오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면 날짜가 8.15거든요. 근데 8.15에 하면 너무 또 티가 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 성탄절까지만 좀 참아라. 뭐 이런 정치적 딜이 오가지 않을까 추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임기 내 이화영이나 조국 등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면 그게 또 이재명 정부 잡아뜨리는 뇌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요. 자,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이가 캐나다가 있는데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만나고 뭐 오늘은 호주 총리 만났다는 기사까지만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못 만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 상황을 이유로 G7에서 일정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오늘 이석하는 걸로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미국 정상을 잠깐이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럴 때는 뭐라도 해야 되냐면요. 10분짜리 캐주얼한 면담이라도 해야 돼요. 그걸 성사시키는 게 외교 안보 라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고 말고가 아니라 1대1 단독 회담을 잠깐이라도 했냐 안 했냐가 국제 무대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나 해외 어떤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5분 10분도 마련하지 못했다. 트럼프가 그냥 간다라는 건 지금 트럼프의 구상에 이재명이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지연되고 백악관이 그걸 보도자료 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상이 미국의 주요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쩌리 국가가 됐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지금 이재명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찬밥 대우의 실체다. 우리가 문재인이 중국 가서 혼자 열기하면서 나 혼자 산다 중국 편 찍고 왔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지금 G7 가가지고 저는 다자 무대에서 찍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정말 속 터지는 참상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만났잖아. 아니 뭐 그게 이제 문재인 때 감비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한데요. 남아공은 그래도 우리랑 뭔가 할 게 많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하면서 아니 감비아는 이 G7 초청 국가도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그 좌파애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보면 우리가 뭐 보여주면 되냐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때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다자 무대에 오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저 반대편에서 총총걸음으로 그 노구를 이끌고 뛰어와요. 뛰어와서 그 당시에 기시다 총리가 나한테 오나 싶어가지고 놀래서 바이든을 쳐다보는데 그대로 지나가서 윤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악수해요.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짤방이 엄청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외교 무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천지 차이로 갈렸다고 봐야죠.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국제 왕따가 되고 국제 미아가 되고 국제 찐따가 되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게 심각한 그 이 상처와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논평하는 우리 마음도 좋지가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 누가 봐도 종북 성향의 이 개딸들하고 그냥 권력을 탈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자가 지금 이 외교 무대에 나갔기 때문에 이런 취급받고 이런 그 대접받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예견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견된 외교 참사지. 그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각국의 정상들에게 뭐 다른 많은 건 차치하고 네. 요거 한 문장은 무조건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재명은 쎄쎄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 양국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네.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쎄쎄하면 된다고 말했다. He said 쎄쎄. 이게 아마 각국 정상의 리포트 첫 번째 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건 뭐냐? 중국한테 딸랑딸랑 거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각국의 정상들이 이재명이랑 직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진핑이랑 이야기하면 패키지로 따라오는 그 왜 우리가 홈쇼핑에서 뭐 하나 사면 사은품으로 냄비 같은 거 많이 드리잖아요. 그 사은품 냄비 신세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주적으로 중국한테 할 말은 해야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변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랑 직거래를 해야 된다가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문재인 때처럼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he said 쉐쉐 이 한 줄이 아마 각국 정상들에게 보고가 됐고 그러면 뭐 우리가 바쁜데 그냥 시진핑이랑 이야기하고 거기 그 재고 상품 떨이 상품 같이 처리해달라고 하지 뭐 이런 처지가 스스로 되어버린 거죠. 예. 하여튼 G7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국제 사회는 이걸 어떻게 볼지 조금 더 좀 기다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나라 상황도 어렵고 국민의힘과 보수의 상황도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인데요. 고 박사님이나 저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그래도 다시 나라를 살리겠다.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지만 멀쩡한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 버텨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보수가, 이 당이 그냥 다 저기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그냥 괴멸돼 버리거든요. 제가 너무나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힘내서 같이 버텨주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버티면서 싸우겠습니다. 네. 예,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의도 어퍼컷. 이제 제가 오늘 정론일침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이재명이 장남 이름이 이동호예요? 네. 결혼을 비공개로 한다 그러는데 왜 저 축의금 계좌는 쫙 퍼졌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축의금 얼마 들어왔는지는 공개 안 해요. 사실 뭐 이 정도면 공개해야 되거든요. 삼천각인지 뭔지에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촬영 때문에 한 2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넓거든요. 초호화 그리고 예전에 주차장도 뭐, 많아요. 네, 근데 공간이죠. 너무 많이 와갖고서 그 삼천각 바깥에 그 좁은 2차선 도로지 아마 거기가 그 삼천공원에서 넘어가는 거기까지 뭐 차들이 막 주차하느라고 막 법석을 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포함해서 좀 제가 정론일침하고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 문제와 관련된 칼럼까지 제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이 그 아들 청첩장 계좌번호에 축의금 안 했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했으면 그거는 축의금인지 불법 정치자금인지 뭔지 참 그런 것도 그것도 그거지만 환자들이 얼마를 해야 될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처럼 1, 20만 원은 안 하겠죠. 했다면. 그때 딱 좋은 방법이 있어. 네. 그 김현지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될 텐데. 그렇죠. 네. 김현지한테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정리해 주잖아 총무가. 네. 그 정도 이 간이 큰 자가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었다. 예, 이 말씀까지 포함해서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정론일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